먹고 힘내겠습니다. 이 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 맞나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거 사 나오셨네. 이거 다른 분들도 이거 쓰십니까? 괜찮죠 이거. 있었구나. 이거 모르고 이거 꺼냈네. 딱 네 가지 요렇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야. 경기 변동은 최근 10년간 한 10서너 문제, 너댓 문제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거미집 모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평균 1.3에서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거미집 모형이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최근에 자주 나와서. 자, 이거는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주제예요. 경기 변동의 유형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고, 장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무작위 변동 또는 이제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요 놈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개념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여기 이제 순환 변동은 장기적인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쭉 성장하면은 거기에 따라 부동산도 계속 이제 경기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추세보다도 조금 더 많이 성장하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렇게 하는 게 순환 변동이고요. 요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해서 매 계절마다 나타나는 변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말이 나오거나, 방학 동안에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매년 12월 달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매년 12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각해서 작년 12월 요거를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작년 12월 하는 거는 매년이 아니잖아요. 작년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러면은 순환 변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2월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더라. 요거는 이제 계절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구별하시면 되고, 이 장기 변동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기적인 추세 변동을 말하는데, 부동산 경기에서 장기 변동이라고 할 때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하고 관련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지역이 새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천이해서 이제 악화기 이렇게 거치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도는 낮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더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작위 변동은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크게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막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되죠. 그러면은 생산 시설들이 파괴가 되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에요.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 있죠. 정부 정책 변화에 의해서 이런 이 경기가 변하는 것도 무작위 변동이에요. 그것만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 이 구별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하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경기 특성은 순환 변동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순환 변동인데, 부동산 경기에도 순환 변동이 있고요. 일반 경기에도 순환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거 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라는 거 있죠. 하회 상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하회 상후,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제 국면별 특성을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다 그랬죠. 거미집 모형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설명으로 됐고요. 부동산 특성을 보시면 경기의 특성, 부동산 경기 특성. 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자, 요거는 바로 이제 교재로 보시면 되죠. 47쪽, 48쪽에 있는 그 경기 변동의 유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순환 변동에서는
특히 요거 순환 국면들 하회 상후 요 용어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안정시장은 따로 별도로 있죠. 따로 별도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에서 그 49쪽에 있는 내용에 1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다르죠. 부동산 경기라는 게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지역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혁신도시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서울 부동산 경기보다는 좀 더 나았었죠. 서울 쪽은 이제 2007년 8년도 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많이 침체됐는데 지방은 오히려 많이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는 공기업이 뭐가 옮겨 있죠? 코레일이 여기 있죠. 코레일이 공기업 아닌가요? 코레일 여기 있잖아요. 본부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여기 있었나요? 혁신도시로 해서 온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혁신도시로 인해서 온 건가요? 또 뭐가 있죠? 여기 공기업. 혁신도시라는 게 여러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연구소라든가 뭐 이렇게 공적 관련 이런 업체들을. LH공사가 원래 저기 서울에 있었잖아요. LH공사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진주로 갔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으로 갔고요. 이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여기는 힘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나 봐요. 힘 있는 정치인이 좀 많아야 이게 좀 많이 유치를 하고 할 텐데. 아무튼 그런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른 편이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2번은 주기나 진폭이라는 걸 보는 거죠. 주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더 길고요.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죠. 이제 주기가 약 2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착공한다고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게 타성기간이 작용하게 돼요. 타성기간이 길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 더 길게 나타나고 진폭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 진폭이 더 크다는 얘기는 정점은 더 높게 나타나고 저점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이제 묶어서 생각하면 되죠. 3번, 4번, 5번 묶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를 비교할 때 일반 경기가 동행할 수도 있고요.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띌 수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부문별로 놓고 볼 때는 이 부문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주거용 부동산 경기,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토지 경기는 거의 잘 얘기 안 해요. 토지 경기까지 따지면은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얘기 안 하고 이제 건축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하고 이제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면 이때 제조 유통 활동 과정에서 공업용,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동행을 하는 거죠.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면은 이쪽으로는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역행의 관계 있어요. 요것도 역행의 관계 있고 요것도 역행의 관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부동산 경기를 주상공을 이제 가중평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을 해버리면 이 수치와 이 수치가 서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쪽으로 끌려오면은 일반 경기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공용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이쪽으로 끌려가면은 얘보다는 약간 뒤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뒤쳐져서 나타나고 일반 경기가 좀 앞서 나타나고 주식 경기가 제일 앞서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3번, 4번, 5번 내기고요. 다음에 이제 6번에 있는 내용은 우경사 비대칭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조금 전에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있으면 순환 변동이라는 게 이렇게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한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주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주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다면은 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보다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길게, 후퇴는 빠르고 짧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우경사 비대칭, 이걸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7번은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떤 지역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자, 이 순환 국면별 특성은 자, 이렇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렇게 이제 국면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요 이제 장기 추세를 이렇게 수평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향이 되겠죠. 여기가 후퇴, 하향, 이렇게. 여기가 회복, 여기서 상향,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각각의 국면에서 이 특성을 보는 건데, 이 부동산 경기에서는 뭐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안정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이게 부동산학 왔을 때요, 학문이 굉장히 막 어설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굉장히 깔끔해요, 경제학은. 근데 여기는 뭔가 깔끔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안정시장이라고 해서 도대체 뭔가 있어요. 이게 모든 부동산이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표현이 조금 좀 미흡한 면은 있어요.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도심지 점포 있죠.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안정시장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뭐 다른 쪽에 막 가격이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해서 얘네들은 뭐 같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쪽에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얘가 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 자, 또는 이제 호황에는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요자들. 투기적 수요보다는. 자, 그거 말고 이제 각각의 국면별로 제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이 순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향이 제일 먼저 나올 필요는 없고요. 이게 회복시장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순서만 지키면 돼요, 순서만. 그리고 얘는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수로 구분하는데 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둘로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팽창, 수축, 팽창, 수축 이렇게 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국면별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자, 올라가는 시기에는 누구를 중시하고요? 매도인을 중시하죠. 상도, 하수하죠.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을 중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누가 당기려고 하겠어요? 거래 성립 시기를 매수인이 당기려고 하겠죠. 더 올라가기 전에 얼른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약한 날 전액을 다 지급해요. 완납. 계약하면서 바로 완납. 취소 못하게. 그럼 취소 못하잖아요. 계약하면서 바로 다 쏴줘 버려, 통장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조금 더 늦춰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 사례 가격은 이제 감정평가에서 하는 얘기죠.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라면 과거 사례 가격은 이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찰되는 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 정점과 저점을 찍고 이 꺾이는 후퇴 기간이나 회복 기간에는 표현을 좀 달리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후퇴하는 시기에는 이게 이제 정점이 이제 기준 가격이죠. 위 기준 가격. 여기도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준 가격. 자, 그러니까 후퇴기에는 과거에 관찰되는 가격이 기준 가격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상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표현을 다 하지만 밑으로 많이 내려와 버리면 기준 가격에서는 멀리 떨어졌죠. 이럴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거나 회복기에도 기준 가격에서 멀지 않죠.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다. 근데 상향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이거 매도인 매수인 중시할 때도 후퇴시장은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다. 하향시장은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다. 요거는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다. 여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다. 자, 이런 이제 표현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하고 이제 요걸 제일 많이 물었고요. 그 외에 기타 공실률 같은 거. 공실률은 올라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내려갈 것이고요. 내려가는 시기에는 공실률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움직이겠죠. 또는 뭐 이런 걸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회복기에는 투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꿈틀꿈틀 거리니까 이제 요때 사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생각하는 거죠. 상향시장은 투기를 하기엔 이미 늦었죠. 상향시장은 오히려 후퇴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시장이라 그래요. 한참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후퇴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이제 표현들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회, 상후 그리고 안정시장에서 있는 내용이고요. 그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로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정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안정적인 기준 가격이라 그래요. 안정시장은 그 변동폭이 크지 않죠. 안정시장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가격은 그는 안정적인 기준 가격이다. 과거 사례 가격은 이거는 안정적인 기준 가격이래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측정 지표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자, 그 괄호 속에 부동산 가격, 건축량, 거래량,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부동산 가격, 건축량,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거를 체크하시고요. 그 가격만 보고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우리 수요 공급을 공부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는 결코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승하는 것만 보고 경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주의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표 안에 그 뭐 선행지표, 후행지표, 동행지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그거를 좀 하나씩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 자, 이 거미집 모형은 원래는 좀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죠. 농산물 파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이게 원래 많이 경작하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했다가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폭등했다가 폭등하면은 또 많이 경작하니까 폭락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부동산의 경우 이제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농산물하고 부동산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바로 시차의 시차. 공통점이. 의사결정을 내린 시점하고요. 실제로 물건이 나온 시점은 시차가 많이 존재하죠.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가정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수요는 언제 가격 보고 결정하고요. 지금 가격이요. 수요는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하고요. 공급은 전년도죠. 전기 가격에 의존 이렇게. 이 소리는 이제 공급자들은 다음 연도 공급량을 결정할 때 이번 연도에 형성되는 가격 보고 다음 연도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수요자들은 그때그때 결정되는 가격 보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폐쇄 경제를 가정하거나, 왜냐하면은 이제 수출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부족했을 때 수입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현상은 없어요. 많이 남아돌 때 이거를 수출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파동기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고추 파동 같은 게 덜한 이유가 중국산 고추를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덜한 편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중국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 고추를 수입할 나라가 없는 거죠. 일본은 고추 경작하지 않잖아요. 해도 아주 일부만 하겠죠. 이 중국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모두 소비가 돼야 돼요. 당해 연도 모두 소비. 이게 뭔 소리야?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만약에 저장이 돼버리면, 많이 생산돼버리면 저장해놨다가 흉작일 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저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해 연도 모두 다 소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거미집 모형을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어떤 해의 생산량이 요만큼이면, 이게 Q1이에요. Q1. 첫 번째 연도의 생산량이에요. 그럼 그 해의 생산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수입도 안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종을 하는 것은 이미 시기는 놓쳤고, 그 해에는 양은 얼마밖에 없어요? 양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해만큼은 수직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 해는 수직의 공급 곡선이어서 가격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여기서 형성이 돼요. 첫 번째 연도 가격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높죠. 자, 이제 첫 번째 연도 지났어요. 이제 다 소비됐어요. 없어요, 이제. 다음 연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생산해야 돼요. 그럼 농민들이 어떤 가격 보고 생산하려고 해요? 요거 보고 생산하려고 하는 건 이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이 공급 곡선에 따라서.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만큼을 생산하면은 시장에 이만큼 물량이 나오면은 다음 연도는 이 수량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수량 바꿀 수가 없어요. 수출도 안 되고,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저장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다음 연도 공급 곡선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거미집 모형에서는 그 해 공급 곡선이 수직의 공급 곡선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첫 번째 연도 공급 곡선, 두 번째 연도 공급 곡선. 물론 이 기본 요 공급 곡선은 각각의 가격에 공급자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연도는 가격이 P2가 돼요. 첫 번째 연도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경작했더니 가격이 폭락했죠. 자, 그러면 다음 연도는 P2 보고 Q3를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 가격 보고 공급량은 어디? 여기까지, 여기 공급곡선이니까. 그럼 공급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는 Q3는. 자, 이러면은 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생산했더니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량을 줄였더니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생산량을 늘렸더니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또 줄이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거예요. 거미집 모형. 됐나요? 자, 이 거미집 모형은 특징이 이게 동태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동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이게 이제 동태적 분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수렴형이죠. 이런 수렴형의 경우는 지금 이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야 돼요. 공급 곡선보다. 이게 더 완만하기 때문에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리에는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가 누가 더 크다? 수요가 이렇게 수량,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량 변화 여기잖아요. 공급은 수량 변화 이렇잖아요. 그래서 수탄수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수탄수.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공탄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발산형이요. 발산형, 공탄발.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쉬운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주면은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하고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야죠. 이러면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기절, 공기절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수탄수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 두면 돼요. 수탄수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 두면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할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순환형도 있죠. 순환형은 똑같을 때죠. 수탄이 공탄과 같을 때. 이때는 이제 순환형이에요. 그때는 이제 기울기 절대값도 같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수탄이 0.3이다. 공탄이 0.5다. 이러면 뭐예요? 공탄이 더 크잖아요. 이제 공탄발, 발산형이죠. 탄력성으로 쓰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로 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0.4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7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절대값으로 바꾸면 이게 0.4고요. 0.7이잖아요. 이게 더 크죠? 절대값으로 바꿔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탄력성으로 하면 수탄수가 돼버리죠. 수렴형, 수렴형. 이러면 이제 발산형이고요. 됐나요? 자, 이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미집 모형이고요. 그 거미집 모형의 평가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에 내용은 이제 시차,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동그라미 2번에서 그 첫 번째 줄에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되죠. 자, 이 소리는 상공업용 부동산이 가격 등락 폭이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용보다는.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실패함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 소리 뭔 소리요? 공급자들이 가격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하고서 생산량을 늘렸는데 항상 틀리죠. 항상 틀리잖아요. 첫 번째 연도 이만큼 가격을 보고 많이 생산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자, 가격이 떨어져서 생산량을 줄였더니 오히려 또 올라 버렸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연도에 가서는 첫 번째 연도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연도에는 그 아픔을 기억을 해야 사람 아닌가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이 이론의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주에 제가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농민이 사람이라면 세 번째 연도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다고 많이 심어서 낭패를 봤는데, 자, 원래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묘상에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원래 배추 씨앗이 얼마나 나갔어요? 고추 모종이 얼마나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종묘상에. 그리고 또 뭐 지역별로 뭐 농민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는 얼마나 심냐, 이거 얼마나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알아보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면은 모든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해버리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론은 만약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비판받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정책론이고요. 정책론에서는 그 56쪽, 57쪽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이제 보시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57쪽에 동그라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진위계수 같은 거 있죠. 요건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진위계수하고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58쪽에 가면은 PIR하고 슈바베 지수 4번, 6번. 그러니까 2번, 4번, 6번.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246. 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자, 이게 이제 시장 개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이렇게요. 자, 이 시장 개입은 시장 개입 필요성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그래요. 그다음에 시장 개입 수단 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여기 이제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높고요. 여기 이제 중요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정책에 가면은 이제 지역지구제 하는 게 있죠.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다음에 TDR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토지은행 같은 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했죠. 자, 여기 이제 10분의 1인데 개발이 관수 같은 거 10분의 1입니다.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죠.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데는 쓰면은 밑으로 이렇게 얼마 안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도 좀 밑으로 많이 나오네요. 제가 키가 작은 건 아니죠. 이렇게 닿는다는 게 이게 다른 데는 이게 뭐죠? 까치발을 해야 닿는데 여기 키가 누가 제일 크죠? 세포섬이 제일 커요? 아, 그래요? 제일 위로 올라가요 이게? 제가 제일 작지도 않죠? 예? 큰 편이에요. 커 보이는 편이 아니고 큰 편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막 키가 한 175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커 보인다고요. 커 보일 뿐이에요. 큰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자, 분양가 규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34니까 6학년 때 134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놀이공원에 가서 탈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어요. 140 밑으로 140은 넘어야 모든 기구를 다 타죠. 140 넘어야. 그러니까 이제 탈 수 있는 게 한 개. 그때는 놀이공원 자체가 없었지만 134면은 정말 작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았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옛날엔 기순서들 안 쳤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기순서들 안 치는지. 아니에요, 요즘은. 막 이렇게. 섞어요. 그럼 옛날엔 왜 그렇게 했는지, 앞쪽에 제일 작은 애들 있고요. 저는 늘 두 번째 줄이었어요, 두 번째 줄. 아주 간혹 세 번째 줄까지는 갔지만, 더 뒤로 간 적이 없어요. 중3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자리를 아무 데나 앉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아무 데나 앉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제일 뒤에 앉았죠. 아무 데나 앉으니까 이제 소음풀이 한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아무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하면서 이제 여과 현상을 함께 해야 되고요. 이 여과 현상이 의외로 꽤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 귀차 관련된 내용.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거는 10분의 1이에요. 이것도 10분의 1이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이제 선분양, 후분양 이런 거요. 자,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에요. 자, 이거는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이 뭐를 못하는가 하면은, 일단 시장한테 맡겨놓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이 자고가 정량하는 거 있었죠. 자고가 정량, 시장 기능 중에 자원 배분 기능. 자, 그건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시장한테 맡겨놨잖아요. 그 시장한테 맡겨놓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사회적 목표라 그래요. 사회적 목표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에서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주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사회적 목표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적 목표는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나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주로 형평성이고요. 이거는 효율성 측면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이에요.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까? 요거는 이제 소득을 어떻게 하면은 공평하게 분배를 할까? 여러분들은 이 자원 배분하고 소득 분배하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죠.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상품을 생산하잖아요. 이런 상품, 이것도 상품, 이런 것도 상품, 핸드폰 상품, TV, 냉장고 다 상품이잖아요.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죠. 그 소득 분배의 문제는 생산된 상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하느냐의 문제예요. 자원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면 좋잖아요.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고, 생산된 상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해 주느냐의 문제가 소득 분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결국 물건들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생산된 물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소득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소득 분배 문제예요. 기여한 만큼 보통은 가져가도록 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자기가 기여한 만큼, 그러니까 그 기여한 만큼 소득이 발생해서 그 소득으로 상품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한번 자본이 축적이 돼버리면 자본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출발선상부터 잘못 출발선부터 이제 달라지면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세 같은 거 많이 매기고, 그래서 출발선상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개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안 빈 낙도 그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편하게 살란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냥 이러면은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는. 근데 자, 평생을 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구조 조정. 자, 그게 나의 뜻으로 내가 일을 안 하고자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 조정이 돼서 이제 퇴출이 된 거예요. 평생 같은 직장에서 그 일밖에 해 오지 않던 사람이 다른 거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줄 몰라. 그런 사람을 그냥 이제 내보내버리면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말이죠. 그런 자기는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들여서 재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리프트 타고 가면은 왜 안전망이 있잖아요. 리프트가 안전하게 일단 설계는 돼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죽지는 않을게 이렇게 안전망 깔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래요. 사회 안전망.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개발이 돼야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이걸 실행을 하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 1억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해야 돼. 자, 이래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최저 생활만 해야 된다면 함부로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함부로 시도를 못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사회가 덜 발전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될지라도 최소한의 수준의 이 출발선상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렇게 이 재교육을 시키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북유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이 거기는 세금도 많습니다. 세금도 많지만 대신 걱정 전혀 안 하죠. 굶어 죽거나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시 지옥 이런 것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놀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놀 사람 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도 이제 필요하고 이런 측면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이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고요.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걸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따로 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있죠. 정부의 개입 수단. 이건 이제 어떻게 개입하는 거냐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자, 이 먼저 요 틀을 잡아 놓고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이제 틀을 잡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여기 세 가지죠. 요거는 이제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근데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얘기하고요. 자, 일단 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직접 뛰어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요것도 들어가요. 자, 요거를 수량 통제 이렇게 하고요. 요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격 통제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직접 개입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항목들을 따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토지, 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강제 수용, 이제 강제로 취득하는 거 수요하는 거죠. 또 공영개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직접 개입이요. 요 간접 개입하고 구별해야 되죠.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세금을 부담시키거나 부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합니다.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 자체는 시장한테 맡기는데, 이렇게 이런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 각종 건축 규제 같은 거, 이런 계획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고요. 뭐는 더 중요하니까? 시장 실패는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쉬고 할게요. 시장 실패는 좀 쉬고. 안 지워도 되겠습니다.